지금까지 군수 분야 주로 살펴봤고요. 이게 민간 분야도 좀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랑 좀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뭐 100% 코로나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항공우주 방위산업의 이제 수요로 나눠보면은 크게 이제 민간 수요와 군용 수요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민간 수요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 항공 운송 수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엄청나게 급감했어요.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급감을 했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배경은 이제 백신 접종자 수도 늘어나고 하면서 각 나라들이 여행 제한을 완화한 게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자료를 이제 보시면요. 코로나 발생 전, 2019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때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는 약 한 75%까지 이렇게,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ATA에서 이제 전망하기로는, 글로벌 이 항공 운송 수요가, 올해 전반에 거쳐서 이렇게 계속 회복을 하고, 내년에는, 한 2019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2024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앞당겨진 겁니다. 그 사이에 전쟁도 있었고 중간에 뭐 코로나 변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동하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항공 운송 수요는 성장 궤도에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요, 이제 뭐 전망이 이제 보잉이랑 에어버스에서도 항공기 생산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데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2041년까지 그 항공 운송 수요 전망은 보잉 같은 경우는 연평균 3.8%를 보고 있고요. 에어버스는 3.6%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한 3.5에서 4% 정도 연평균 이렇게 다시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보잉 말씀하셨습니다만 737 맥스 이게 뭐 초창기에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항 이제 금지가 됐다가 해제가 됐어요. 근데 중국 항공사들은 아직 운항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운항 재개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 문제가 풀리면 수요도 급증을 하겠죠? 이 항공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시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아직까지 해결이라고 하긴 뭐하고 완화되지 않는 지역이 유일하게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정부에서는 이미 작년 12월에 그 보잉 737 맥스에 대해서 운항을 해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운항 중단 조치는 해제됐는데 실제로 이 중국의 항공사들이 아직까지 그 운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 항공사들이 이미 갖고 있는, 앞으로 갖고 올 게 아니고 이미 갖고 있는 그 737 맥스가 한 100대 정도가 되는데요. 뭐 여전히 대기하고 있고요. 그 운항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져올 것, 이미 주문을 해놨던 것 중에 가져올 게 보잉에 따르면은 한 290대 정도가 지금 737 맥스 재고인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주문한 거라고 합니다. 예. 제 생각은 시간의 문제지 일단 중국에서도 737 맥스는 결국 재개될 거로 봅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지금은 뭐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 강화했다가 풀어준다 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제로 코로나가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이동 수요는 엄청나죠. 중국 내외부 국내선만 해도. 예. 근데 그 수요를 다 맞추려면은 현재 보잉 737을 배제하고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뭐 에어버스에만 아무리 주문을 준다 해도 에어버스도 다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민간 항공기 수요는 뭐 이미 이제 본격 회복세인데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항공기 인도 대수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민항기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보잉하고 에어버스의 양대 시장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그 인도 대수를 보면은 일단 2020년에는 급감했었습니다. 예. 연간 다 해서 이제 인도된 게 나간 게 723대였는데요. 이거는 거의 2019년 전년 대비 40% 정도
이렇게 급감했던 수치였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51대로 이제 좀 늘었는데 이거마저도 이제 19년보다는 23% 낮았던 겁니다. 그래서 감소폭이 좀 완화된 건 있었지만 어쨌든 낮았던 거고요. 올해는 아직 이제 다 끝나진 않았지만 3분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한 765대가 이미 인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2019년에 동기 대비 2019년 3분기까지 해서 대비 보면은 6.5%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소폭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에 이제 좀 부족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중국 쪽의 수요가 될 거고요. 뭐 전체적으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이제 전망 기관의 이제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0년 동안 앞으로 2031년까지 이제 거의 한 19,000대 정도의 민항기가 생산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는 올해는 한 1,200대 정도가 생산된다라고 하면은 2029년에는 2,100대까지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다시 성장 궤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글로벌 민간 항공기 수요가 회복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항공우주 산업 수혜를 보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수혜를 보고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민항기를 다 만들진 않습니다만, 우리도 거기에 부품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봅니다. 어떤 거를 제공하냐, 예를 들면은 일단 기체 구조물, 동체 같은 경우나 날개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서 보내주면은 그게 조립이 돼서 민항기가 되고요. 또는 엔진 같은 경우에도 엔진 전체를 다 만들지 않지만 엔진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민항기 수요가 늘면은 주문이 늘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혜를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항공우주 방위산업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별로 어느 정도 비중이냐를 좀 말씀드리면은 작년 기준으로는 군용 수요 쪽이 57%였고요. 민간 수요 쪽이 한 43% 정도 됐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바뀌긴 하는데 코로나 전만 해도 사실 민수가 훨씬 더 컸습니다. 55%, 군수가 45%였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민수 쪽이 이제 위축되면서 이제 이 비중이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수 비중이 다시 49% 정도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엔진 부품 수출도 늘어나고 또 이제 항공기들이 다시 움직이니까 민항기에 대한 정비 이런 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49%면 아직 낮은 거죠. 원래 한 55% 이상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개선될 부분은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우주 방위산업 분야 살펴봤습니다만은 이게 이 분야만이 아니고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그 혁신의 파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우주 산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항공우주 방위산업 안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 산업 내에서 앞으로 크게 성장하고 고성장할 분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우주 인터넷 그리고 AAM, 우리가 UAM이라고도 하는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 실제로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AAM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모빌리티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주 인터넷은 이제 초공간 통신을 가능하게 해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6G 시대에 아마 필수 인프라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AAM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상용화 시기도 이제 곧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이제 항공 선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 지역에 그 가만 인증을 득하고 그리고 최소한 4명 이상을 일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이런 서비스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첫 상용화는 지금 한 24년, 빠르면 24년, 늦어도 27년에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이 AAM용 항공기, 그 eVTOL이라고 하잖아요. 전기로 움직이는. 이 eVTOL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산업이 되고 상용화가 되려면은 많은 생태계들이 필요하죠. 사실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뭐 공항 같은 이런 이착륙 시설도 필요하고요. 또는 뭐 이걸 우리가 이용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다른 모빌리티 이용하는 것처럼 뭐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인프라도 필요할 거고요. 또는 뭐 이걸 서비스해주는 그런 주체도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뭐 비행기 탈 때 항공사에서 서비스해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지금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거는 이 이비톨이라는 항공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 그런 뭐 이착륙 시설도 지을 수 있을 거고요. 또 거기에 맞게 이런 서비스의 형태도 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전하고 우리가 경제성 있게 쓸 수 있는 이런 항공기의 개발이 먼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 개발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간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유럽에서 이제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조비라는 회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미국의 이제 FAA의 가망 인증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 기준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2024년에는 군용 이비톨을 우리가 서비스할 출시를 한다라고 하고요. 2025년에는 민간용, 우리가 실제로 일반 승객이 탈 수 있는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많은 이비톨 제조사들이 항공사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로 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항공기를 제조하면은 그거를 서비스하는 게 아마 항공사가 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업화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 AAM 서비스가 공항 셔틀, 우리가 보통 공항 갈 때 타고 가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처음에는 그게 제일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보냐? 초기 사업 모델로 이제 공항 셔틀이 왜 유리하냐라고 하면은 일단 인프라 구축에도 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도 공항 주변은 많은 통제가 돼 있고 또 뭐 쉽게 얘기하면 땅도 있죠. 그리고 현재 공항의 인프라를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버티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비톨을 이제 정비하고 이런 인프라를 만들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 공항을 오고 가는 양질의 기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많은 항공사들이 이비톨 제작 업체에 선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아처에 한 300대를 이미 선주문을 했고요.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영국의 버티컬에 400대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항공사들은 이걸 통해서 공항 셔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전략이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 탄소 배출 감소시키는데도 큰 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미국의 또 다른 대형 항공사라고 하면 이제 델타 항공이 있을 텐데요. 델타는 그동안에 딱히 뭐 주문을 하곤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일까 뭐 궁금증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델타 항공도 이 AAM 서비스에 진출을 하는 발표를 했는데 델타 항공은 조금 앞서 말씀드린 유나이티드나 아메리칸하고는 좀 다른 전략입니다. 일단 델타가 투자를 하고 손을 잡은 업체는 조비랑 손을 잡았고요. 조비에 투자를 하고 운항을 델타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델타의 역할은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인프라를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 운항은 이제 조비에서 담당하기로 이렇게 좀 전략을 짜고 있고요. 이런 좀 다양한 전략으로 항공사들이 AAM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아마도 AAM 초기의 주력 어떤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 공항하고 연결하는 뭐 그런 게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현실성이 좀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점점 우리가 더 테스트를 해보고 또 이제 안전성도 확인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점점 점진적으로 뻗쳐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출퇴근도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가려면은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베드가 되겠군요. 네. 예. 이게 이제 AAM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자율 운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게 뭐 지연 없는 통신 이런 게 뭐 필수적으로 필요할 텐데 지금 이른바 뭐 우주 인터넷 분야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주 인터넷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용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좀 쉽게 우주 인터넷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의를 하자면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상의 인프라가 취약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뭐 인프라를 깔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주 인터넷은 보통 이제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오 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위성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3개 정도의 위성만 있으면은 극지방을 빼고 전 지구를 이제 커버할 수가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지연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36,000km 정도에 떠 있기 때문에 속도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상망보다 좀 느립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우주 인터넷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저궤도 위성이 결합되면은 일단 저궤도 위성은 한 1,000km 이내에 이렇게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연 시간도 짧고요. 그리고 속도도 뭐 이제 그거의 그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정지궤도 위성보다는 빠릅니다. 그리고 경사각을 조절함에 따라서 극지방까지 이게 커버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우주 인터넷 시장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전문기관 자료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유로컨설트에서 이제 현재 추정 키로는 우주 인터넷 시장 규모가 현재는 한 43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한 연평균 14%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해서 2030년경에는 156억 달러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자료를 좀 봤는데 유로컨설트 전망이 제일 보수적인 전망이고요. 예. 더 센 전망도 많습니다. 이제 이게 뭐 제일 보수적인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유로컨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왜 이런 게 전망을 하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면은 이 높은 성장률을 이끄는 거는 저궤도 위성이 이끄는 거고요.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주 인터넷 시장 규모가 한 3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이게 74억 달러로 이렇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평균으로 치환해 보면 한 37% 이렇게 성장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연평균 7% 성장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5배 빠르게 저궤도 위성이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저궤도 그 위성을 통한 우주 인터넷 시장이 전체 우주 인터넷의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10년 뒤에는 절반 이상이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주 인터넷 시장은 뭐 대표 선수들이 뭐 어떤 선수들입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도 뭐 많이 보셨겠지만 현재 뭐 크게 세 업체로 볼 수 있고요. 예.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 세 업체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하는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10월 20일 기준으로 한 3,500개 정도를 이미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중에서 한 3,200개 정도가 정상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극지방 커버가 안 됩니다. 경사각이 이제 달라서 극지방 빼고 전 지구를 커버하려면은 한 4,400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게 지금 1단계 목표예요. 지금 스페이스X는 한 번 쏠 때 대략 한 60개 정도 쏘고 있습니다. 역산을 해보면은 그리고 한 달에 거의 3-4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쏘는 수준으로 쏘고 있는데요. 역산을 해보면은 4,400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3,200개 정도다라고 하면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일단 4,400개가 다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1단계의 위성 구축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 지구를 커버하는 그런 정식 서비스가 시작이 될 거고요. 뭐 사실 지금도 위도 높은 지역은 베타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회사가 원앱이라는 회사고요. 원앱 같은 경우는 현재 10월 22일 기준으로 462개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좀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너무 큰데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스타링크는 한 500에서 700km 고도에 올라가고요. 원앱은 한 1200km 정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위에 하기 때문에 개수가 조금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커버하는 에리어가 넓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타겟으로 하는 시장도 좀 다른 여러 가지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원앱 같은 경우는 경사각의 이제 스타링크랑 좀 달라서 극지방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극지방에 뭐 왜 커버를 해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극지방에 비행기들이 많이 다닙니다. 네. 우리가 뭐 유럽 가거나 할 때 이제 북극으로 이렇게 많이 가죠.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쪽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극지방 커버도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원앱은 전 지구, 극지방 포함한 전 지구를 이제 커버하려면은 648개가 필요하고요. 그걸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요. 462개를 올렸는데 648개가 총 648개가 필요하다. 이것도 역산을 해보면은 원앱은 한 번 쏠 때 한 35개 정도 쏘고 있습니다. 위성을요. 그리고 매주는 못하고요. 자체에 로켓이 없어서 매주는 못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 지구 커버가 되고 정식 서비스가 시작이 되겠죠. 원앱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북위 50도 이상 지역, 뭐 캐나다나 알래스카 지역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앱은 이제 유텔셋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위성 통신 업체와 지금 합병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합병이 완료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지궤도 위성과 저궤도 위성을 동시에 가지고 서비스하는 최초의 업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 시너지도 클 거고요. 그래서 원앱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직 쏜 게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그 로켓 발사 업체들하고 계약을 다 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이 다 짜져 있고요. 한 3, 4년 걸릴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존은 이제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한 3,300개 정도를 올리려고 계약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단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년부터 쏜다라고 하면은 한 3, 4년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앞으로 들어올 신규 진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 세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 사실은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올 한 해 참 힘든 시장이었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룬 이 우주항공 방위산업은 참 그 와중에도 참 좋았는데, 자, 2023년 우리 이 의원님,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한 해가 될 걸로 좀 예상이나 뭐 기대하십니까? 네, 뭐 예상인데요. 일단 방위 쪽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무기 체계 올해 일단 수주한 게 내년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갭필러 긴급 수요는 나갑니다. 이미 뭐 K2나 K9은 4분기 때 일부가 나갔었고요. 그게 내년에는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적에서도 확연히 개선되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꼭 폴란드나 이런 쪽 아니어도 추가적으로 나올 것도 사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뭐 얘기되고 있는데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무기 수출 쪽, 무기 체계 수출 쪽에 이런 모멘텀은 계속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민수 쪽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공 운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쪽 관련된 실적들, 예를 들면 카이의 기체 구조물 사업,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 엔진 부품 사업, 이쪽에도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신사업 관련해서도 우주 인터넷은 일단 내년부터 스타링크도 그렇고 원앱도 그렇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좀 가치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AAM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에 뭐 이제 실제 서비스가 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 기업들이 점차 이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이정표 마일스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도 미리 가치가 반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